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중국 콘텐츠 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거쳐야 하는데요. 중국의 콘텐츠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 발전에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그 발전 방향과 속도가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산업이 다양한 정부 부처에 의해 중복으로 관리 감독되다 보니 여전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데요. 그 점이 바로 중국 진출에 앞서 더욱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에서는 중국 기업 정보, 중국 시장 정보, 콘텐츠 전문가 자문 서비스 등 중국 콘텐츠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현지 전문가, 현지 파트너사, 전시회 등을 통해 확보한 시장 정보와 수요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진출 방법을 사전에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상 단계입니다. 협상 단계는 라이선스 계약, 공동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라이선스 계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중국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중국 파트너가 합법적인 영업과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뜻이지요. 자격 검증을 거쳐 중국 파트너를 선정했다면 라이선스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지역 허가 범위를 가능한 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파트너에게 독점 사용권을 줄 것인지 통상 사용권을 줄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쟁 해결 조항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 밖에도 구두 계약의 효력, 보증인, 공증, 담당기관 인허가 등의 계약 관련 세부 사항에도 유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 전에 현지 사정을 밝은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을 초빙하여 사전에 자문받아야 보다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드라마, 영화 등의 경우 공동 제작이 가능한데요. 다만 라이선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공동 제작 또한 현지 파트너의 적법한 자격 의무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식과 합작 제작 결과물 또한 반드시 중국 정부의 내용 및 기술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하니 이 점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외부 투자 유치 방법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확대를 장려하는 이른바 저우추치라는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에 대한 M&A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러한 중국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중국 현지 진출 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현지화 단계는 대표처 설립, 외국투자법인 설립, 인수합병 등이 있습니다. 대표처 설립은 기업의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처는 독자적으로 영업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모든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처를 설립하는 방법은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 먼저 관계부서에 설립 신청을 합니다. 2단계로 설립 등기증을 신청합니다. 설립 등기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지정된 인감 제작소에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대표처 직인, 수석대표 인감, 재무 전용 인감을 제작합니다. 4단계 외환관리국에 등록하고 외환 계정을 개설합니다. 5단계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6단계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노동국에서 취업증을 수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로 공항국으로 가서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모든 수속이 마무리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현지 진출 방법으로는 외국투자법인 설립을 들 수 있겠는데요. 법인의 형태는 자본투자 방식에 따라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자독자 법인은
자본 차익과 경영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업종의 투자 및 경영이 제한되기 때문에 설립 전에 그 점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 법인의 경우 자본 투자 비율에 따라 경영권, 이익 분배 등이 결정됩니다. 양방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중국 측 투자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개합작법인은 합작기간이 영구적이지 않고 사업마다 분쟁 발생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인 형태에 비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현지 진출 방법의 또 다른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인수합병은 비용과 인력 절감뿐만 아니라 초기 시장 진출 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인수합병의 방식에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지분을 통해 외상 투자 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외국 회사 또는 중국에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중국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콘텐츠 시장 진출에 있어 단계별 진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진출 방식에 분명한 장단점이 있기에 과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잘 살펴 자신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인수합병, 대표처 설립, 외국투자법인 설립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중 라이선스 계약과 인수합병은 기업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설립 없이도 현지 회사의 네트워크와 인력 지원, 영업망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진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을 신속히 장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은 투자금이 적어 리스크가 낮고 현지 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진출이 가능하며 정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계약서 작성 미비 시 큰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는 점, 대표처나 외국 투자법인 같은 진출 방식에 비해 독자적 의사결정, 영향권 다툼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방식의 대표적인 진출 사례로는 한국 창작 뮤지컬을 들 수 있을 텐데요. 한국 창작 뮤지컬 블랙메리 포핀스와 시데레우스 등이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중국에서 공연되었고 관객들의 높은 호평 속의 대표적 진출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합병 형태의 중국 진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유통망 구축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인데요. 이때 기존 우량 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비용 및 인력 절감뿐 아니라 경쟁 상대를 줄임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 제도적 투명성과 안정성 미비 등의 리스크가 상시 존재한다는 점과 특히 콘텐츠 업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실제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기업 설립을 통한 중국 현지 진출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처 설립과 외국투자법인 설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처와 외국투자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처는 등록자 봉금에 대한 요구가 없고 등록 절차 등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병업 행위를 할 수 없고 경영 범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어 본격적인 영리 활동 전 사전 시장 조사나 본사와의 연락 차원 정도의 디딤돌 역할밖에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도 바로 이런 대표처 방식으로 중국 진출을 했는데요. 주로 본사와 중국 방송 관련 업체 간의 합작 프로젝트 기획이나 시장 조사 등의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기업 설립의 또 다른 방식인 외국 투자법인 설립은 그 투자 방식에 따라 다시 3개 부분으로 세분화됩니다. 외국 기업 스스로 모든 투자를 하는 외자독자 법인,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일정 비율로 투자하는 중개합자 법인, 프로젝트성 계약을 통해 공동 업무 합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개합자 법인이 있겠습니다. 이 3종류 법인들의 장단점은 앞서 단계별 진출 방법편에서 이미 한번 다룬 바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외자 독자 법인의 장단점입니다. 다음은 중외합작 법인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외합작 법인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투자법인 설립 사례로는 온라인 게임 업체 NC소프트와 투자배급사 뷰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업체로는 가장 일찍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하나로 중화권 최대 온라인 미디어인 신화닷컴과 손잡고 NC신화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리니지와 리니지2를 포함한 NC소프트가 소유한 온라인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투자배급사 뮤는 중국의 화책 미디어 그룹과 손잡고 합작법인인 화책합신을 설립하여 주로 드라마, 영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확장 방식에는 경영범위 확대와 경영규모 확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절차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경영범위 확대 방식에는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과 재투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그리고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로이 확장하려는 분야의 법률 규정, 특히 최신 버전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나 외국 투자자에 대해 특별 규정, 해당 지역의 지방 규정 등의 유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재투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은 내자 기업으로 간주되어 설립 규정이 조금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지만 상무위원회의 비한 절차와 외환 등기 절차만 없을 뿐 외상투자기업 설립 절차와 같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규모 확대 방식은 증자를 통해 자회사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 철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과 기업 청산이 그것인데요. 지분 매각은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의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과 채무를 처분 정리할 필요가 없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적격한 매수자를 적절한 타이밍에 찾기 힘들고 매수자의 기업 실사 과정에서 기밀 정보나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매각 대금의 지불이 지연 또는 거부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쌍방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양도 대금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하는 것이 좋으며 지분 양도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청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청산을 통한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특히 세무 말소의 경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적지 않은 외자 기업들이 청산 없이 야반도주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죠. 현재 중국 정부가 이러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간편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 동향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방송산업 정책에서 2010년 이전에 가장 주요한 이슈는 중외합작 제작이 허용되었다는 점이겠습니다. 2004년에 시행된 유관 정책에 따라 내자법인이 외국 자본을 투자받아 중외합작 제작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방송산업 정책의 주요 이슈로는 각종 규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10년에는 드라마의 방송시간과 제방 횟수에 관한 규제가 생겼고 2012년에는 해외 드라마에 대한 편성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3년에는 해외 판권 수입에 대한 규제와 공익성 프로그램을 방송하라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2015년에는
외국 리얼리티 예능 포맷을 수입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제한 규제가 생기고 바로 이어서 2016년엔 해외 판권과 포맷으로 제작된 모든 프로그램의 방영 제한 규제가 생겼는데요. 급기야 2018년에는 외자, 중외 합작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회사를 설립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용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2021년엔 미성년자를 이용한 불건전 프로그램 제작이 금지되고 허가받지 못한 모든 외국 프로그램의 방영이 금지됩니다. 2022년엔 인터넷 라이브 방송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미성년자는 라이브 방송 진행은 물론 후원 참여도 금지하는 규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엔 방송과 온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콘텐츠 모두에 동일한 정책과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2001년부터 중의합작 영화의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스태프와 출연진들에 관한 규제가 명문화되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영화 관련 중의합작 기업과 합작 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중의합작 기업의 경우 중국 회사 측 자본 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여 내자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영화산업촉진법을 시행하여 시나리오 내용 심사에 기존의 광전국보만 아니라 국무원 및 영화 소재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즉, 경찰 소재의 영화면 공안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군사 관련 영화면 군부대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드라마 관련 정책과 동일한 내용이 많은데요.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2008년부터 시행된 수입 쿼터 규제가 있겠습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 채널에서 수입 애니메이션의 경우 그 편성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17시에서 21시 황금 시간대에 방영할 수 없다는 새로운 제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악 공연 관련 정책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영업성 공연에 관한 규제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공연 명칭 및 소개 등에 중국, 중화, 국제 등 정부가 연상되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공연 개최 허가 및 공연장 관중수에 관해서도 사전 허가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한편 2011년 해외 음반 영상 제품의 수입과 관련해 수입 경영 허가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 구내에 설립할 경우에 한해 외자 기업 단독으로 공연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변화를 줬습니다. 뒤이어 2016년에는 온라인 공연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반드시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공연기획자 자격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공연기획자들에 대한 자격이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0년 부가가치통신 업무 경영허가증 제도를 도입해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업의 자격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외자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과 2009년에는 외국 게임을 수입하려는 기업에는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을,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기업에는 모바일 서비스 허가증과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외국산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는 위에 총 4개의 허가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2016년 돌연 외자, 합작 기업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할 수 없게 정책이 바뀌었고, 2020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시행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보수적인 정책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6년 중국의 3대 문화산업지역으로 장강 삼각주, 주장강 삼각주, 그리고 환발의 경제권을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장강 삼각주 경제권은 장강하류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장수성, 저장성, 안후이성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항구가 많아 대외개방 수준이 높고 투자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의 도시들이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는 게임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중국을 선도하고 있고 e스포츠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e스포츠 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강 삼각주 경제권입니다. 광동성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경제체제가 가장 먼저 시행되며 중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지역이자 중국의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방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통해 해외 인력의 유입이 많아 인력 자원이 풍부하며 문화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산업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이징과 텐진 및 허베이, 산둥, 리아오닝성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환발의 경제권입니다. 환발의 경제권은 수도 베이징을 포함하고 있다는 큰 강점에 더해 텐진, 다롄, 칭다오 등의 대도시가 포진되어 있어 교통 및 운송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시의 문화기업 투자 규모는 중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게임, 애니메이션 및 콘텐츠 창작 분야가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문화산업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국 각지에 문화창의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 문화창의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는 베이징 798 예술구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도심에 인접한 폐공장들을 활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이 지역이 점차 인지도와 함께 주목을 받게 되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현지의 환경 및 컨셉에 알맞은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단지 경영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또 다른 문화창의 산업단지인 숭정 문화창의 산업집적구는 2006년 베이징 시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문화창의 산업집적구 중 하나로 특히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공생하며 함께 커뮤니티를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M50 예술단지는 1930년대에 건설된 방직 공장의 낡은 시설들을 활용하여 재창조된 예술공간으로 798 예술구와 함께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예술단지입니다. 이 단지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그래피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1933 라오창팡은 영국인이 만들어 2002년까지 운영되던 도살장을 2006년에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원래 도축장으로 설계되었던 곳이다 보니 가축용과 사람용 길이 따로 있는 독특한 구조의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건축되어 있어 주로 건축물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산동성에 위치한 타이얼전 고성은 중일전쟁 때 파괴된 옛 문화도시를 2008년에 재건한 곳으로 3km가 넘는 문화물길과 옛 문화마을의 거리, 부두 등을 구경할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유네스코로부터 2차 세계대전 전쟁유산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한 이곳은 20여 개의 전통문화공연과 40여 개의 박물관이 있어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요. 특히 1500도에 달하는 쇳물을 쏘아 올리는 방식의 전통 불꽃놀이 활용 강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선전에 위치한 다펀추는 전 세계 유화의 60%가 거래되는 거대한 유화 마을입니다. 1989년 한 홍콩의 상인이 유화 관련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며 조성된 다펀추는 1998년경부터 정부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으며 더욱 그 규모가 확대되어 후에는 국가문화산업 시범지로도 지정이 되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4년에 설립된 타이완 최대 규모의 양조장을 활용해 만들어진 타이베이 화산 1914는 한동안 버려져 있다가 한 극단이 공연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어 후에는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현재는 극장, 전시공간, 각종 DIY 체험공간, 소품 및 다양한 디자인샵 등이 점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플리마켓까지 열리는 명실상부 타이베이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이완 최초의 담배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숭산 문화창의 산업지구는 박물관, 갤러리, 전시공간 및 연못, 산책로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말에는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숭산은 앞서 살펴본 화산 1914와 함께 문화예술 목적으로 누구나 임대가 가능하지만 건물의 외관은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칙을 두어서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